네, 반갑습니다. 인권 옹호자 포럼 제3 세션을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 세션 장애인 분야 좌장을 맡게 된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라고 합니다. 제3 세션은 현재 그 장애인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떠오르는 주제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 세션은 특히 이제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어떤 융합 돌봄에 대한 과제와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발표자와 토론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광주광역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나금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문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백재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상준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 귀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갖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발표에 앞서가지고 오늘 그 포럼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발표가 있으실 거고요. 발표에 대한 두 분의 이제 토론 시간을 갖다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 별도로 좀 있을 겁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정면에 모니터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니터를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옹호자 포럼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여자분들은 발표자나 또 토론자분들의 어떤 수어 통역, 자막 화면들을 갖다가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어 통역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표자분들께서는 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광주광역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나금주 센터장님께서 이 광주형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지원 모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발달장애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금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되는 것은 광주에서는 이미 이제 2017년 9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일부 시 자체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것들 또 개선안에 대한 것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제 포럼이라고 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앞에 현장에는 이렇게 좀 많이 오시지는 않아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뭐 20분 내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세부 자료는 기존에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자료를 아마 보시면서 하시겠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2016년인가요? 그때 최초에 이제 좀 발달 장애인 그 가족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광주시에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시비로 자립 지원 사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제 백업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원 주택, 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그때 아마 6월인가요? 그때 이제 강주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런 것들은 실은 거의 뭐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광주에서 이제 일종의 2기 2차 또 TF 구성을 해가지고 이때는 거의 중점적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이제 이것들을 그러면 기존의 주간에만 낮 활동, 예를 들면 기존에 지금 발달 장애인 서비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2019년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실은 낮 활동만 지원해 가지고는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발달 장애인을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는 주간 활동 외에 주말이나 특히 야간에 집에 생활하는 24시간 생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에 달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이게 심각해졌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심심찮게 이제 들려오는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민원이 폭발해 가지고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최중증 융합 돌봄 센터를 그러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주시에서 이 24시간 지원을 하려는 시스템을 이제 고민을 할 때 이거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이제 챌린지 사업이라고 주간 낮 활동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광주에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거 지원 24시간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민하자 해가지고 지원 주택을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이거가 그 24시간 지원하는 시스템이 비용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준화된 모델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일인데 어찌됐든 국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되 24년까지 시범 사업을 한 연후에 그 이후에 그 효과 이것을 평가를 해서 본 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거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은 장애인 복지관 2군데가 실행 주체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낮활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관 내에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하고, 특히 지원주택의 경우에는 뭐 이제 기존의 강주에서는 지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레벨 1, 2, 그러니까 조금 수준들이 좀 높은 분들, 괜찮은 분들은 레벨 1, 2를 기존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중증의 경우에는 레벨 3, 그러니까 거의 보호 지원의 강도가 높은 이런 유형의 지원주택을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존의 아파트를 세팅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단독 주택을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세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계속 그 발달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올해 2022년 7월에 그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분이 거의 여야를 다 합해서 17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3사 대책 마련에 촉구 결의안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 하고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좀 계속 지연이 되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한 의원 모임 다 함께라고 또 이번에 우선 임시로 또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종합대책 관련한 결의안을 빨리 좀 통과시키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경기도나 뭐 서울이나 뭐 부산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에서 실제로 강주에 많이 연락도 오고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체중증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특히 이제 발달장애 관련 이제 부모 단체들이나 또 기관 단체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 이제 현황에 간략하게 보면 실은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최근의 특징이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에 한 25만 명 좀 넘는데 29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층이죠. 이쪽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그리고 광주는 실제 한 8,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이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타장에는 한 3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발달의 경우에는 자폐가 뭐 78%, 그다음에 지적장애는 62%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특히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거의 보호자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요. 그런데 이제 강주에서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 돌봄 사업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때 서울에 이제 예를 좀 고민을 이제 저희가 참고를 했죠. 서울의 경우에는 챌린지 사업을 고민을 할 때 복지관을 이제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주에서도 그 이유를 좀 고민을 했죠. 근데 강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간 보호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최중증에 관련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통합 지원이 여러 영역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최중증 지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강주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장애인 복지관 쪽에 좀 우선적으로 좀 매칭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 최중증 융합 돌봄 사업을 예산도 확보하고 시작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관련 주체들의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발달 장애 영역에서 주간활동 서비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존의 활동 서비스는 또 뭐고 발달해서 주간활동만은 또 뭐냐 이러던 차에
최종중 융합돌봄 사업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도 12-100%로 그 당시는 2020년에 이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타 장애 영역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도 발달 장애 관련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고 실제로 지금도 광주시에서는 수많은 관련 주체들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면 10명이면 보통 예산이 뭐 몇 억이면 이렇게 크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몇십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항이 많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국비 매칭까지 전격적으로 되면서 기존의 복지관 사업이 통합 돌봄 지원이 두 군데 복지관에 정원이 각각 4명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국비 매칭이 되면서 작년 3월 이후에 각각 10명씩 늘어나서 총 20명이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운영하는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사업들하고 융합 돌봄 사업하고의 좀 차이점들이 현실에서 운영할 때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딜레마가 이제 뭐가 많았냐면, 그러니까 경증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좀 포용이 돼서 지원 게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최종증의 경우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감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광주에서 최초로 내건 문구가 뭐였냐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돌봄 이렇게 이제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최종증 24시간을 한 명씩을 돌봄을 하겠다고? 근데 제가 저도 발달 쪽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최중증 뭐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 보호자도 지원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힘든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발생하면 예전에는 병원도 그렇고 아니면 생활시설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활시설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 체중증 관련해서는 다들 부담스러워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정작 지역의 인프라나 전문 인력, 예산, 정책 모든 것들이 제가 한 30년 전에 일하던 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현실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러면 광주만이라도 정말로 이것
특화된 모델 하나 고민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융합 돌봄 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온갖 주체들이 그냥 말로만 비판하고 이거 계속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딴지만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나 3분 정도, 아이고. 그리고 이제 융합돌봄 실제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제 지원센터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백업하는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이 실제 운영 주체인데, 거기에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이용인들 관련해서 적격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 선정하고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뭐 전문 교육, 양성 교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이런 백업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전자 행동을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분들이 체중증에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제 행동 발달 증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합 돌봄 센터의 모형이 실은 강주는 이제 24시간 하니까 지원 주택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본 사업으로 매칭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모형 형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하는 게 모형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해보니 특히 체중증의 경우에는 아무리 인프라나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충족되더라도 관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인력들의 구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사업 갈 때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지원하는 실제 직접 사업하는 기관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체중증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기능 개편을 해서라도,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복지부도 그렇고 평가나 이런 것들을 모든 지원하는 것들, 인센티브 이런 방식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체중증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하는 시스템은 단기간에 아주 표준화된 아주 효율적인 모델이 완성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또 계시는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저희에서 지원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같이, 특히 강주시하고도 같이 협업 시스템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주 센터장님께서 그 광주형에 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의 배경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에서 간단히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용어상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음 발표 전에 약간만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신체 장애인 중심으로 왔다가 이제 발달 장애인의 독특한 특성들과 지원들이 미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발달 장애인 어떤 장애 유형을 특정해 가지고 만든 거가 발달 장애인 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발달 장애인의 특성들은 성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들이 가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족들이 그것들을 오롯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 케어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왔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까 용어상에서 지금까지는 주간 보호센터라는 거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지역사회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사업으로 주간 활동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도전적 행동,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문제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용으로부터 또 배제가 되는 그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최중증이라는 지원들을 해서 아까 서울에서 말했던 챌린지 투 사업은 낮에 그런 도전적 행동들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좀 집중적인 지원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중앙 정부로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욕구들로 이제 나왔고, 그래서 왜 융합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도전적인 행동들을 관해서 낮 시간뿐만 아니라 비어 있는,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야간이라든지 또는 주말 이런 거 플러스 또 이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주거 지원 같은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복합적인 모델로서 지자체형에서 먼저 이제 모형들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광주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복지부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을 느껴가지고 현재로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또 광주가 매칭돼 가지고 현재 시범 사업으로 이제 2024년까지죠. 네, 그때까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전반적인 좀 배경을 가지시고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문주 센터장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운영하고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또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대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체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이문주입니다. 아무래도 융합돌봄센터라는 저의 입장에서는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겁지만 더 타도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론과 사회적인 배경은 앞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현장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 그 광주광역시는 이제 앞서 들으셨지만 도전적 행동 관련하여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2021년 기준으로 220여 명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대부분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에 이제 소소하게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주광역시는 주간보호센터가 35개소고요. 단기보호소는 4개소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전적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뭐 많은 그 센터 내에서 감당이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은 정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정말 심한 이용인들은 이제 거부하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 내에서 온전히 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2021년에 이제 정말 2020년에 광주시에서도 이제 극단의 이제 어떤 까지 가가지고 이제 저희 광주시장님이 이런 사항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득단의 조치 마련을 하여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을 하셨고 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2021년에 공모 사업에 이제 그 응모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의 총 개원은 2021년부터 시작하였지만 2022년도에 다소나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인에 대한 이제 지원의 인원인데요. 말씀하셨듯이 4명에서 10명, 그리고 행동 발달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화가 20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관련하여서 그 광주광역시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일 때 6개월 이상 거주자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를 모르시고 최근 제 여수에서도 무작정 올라오셔가지고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기관에서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터에 1대1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체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저희 11호 7억 5천으로 운영하였다가 올해 이제 확대되었죠. 10명이다 보니 17억 5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복지관은 복지관에 2013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서울 세성미랄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그 운영 어떤 그 사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 법인에서도 굉장히 흔쾌히 수락하셨고 법인의 정신을 인간의 존엄성을 정신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탁 정신을 받들어서 끊임없이 창의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주간보호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사업 설명회 개관 관련해서 복지관 사업 설명회를 지역 주민 및 유관 기관과 했는데요. 이때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 주간보호센터에 말씀드렸듯이 강주에서 조금 많다 보니 또 복지관에서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쉼터 개념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이 어렵고 단기보호도 어려운 이용들이 이제 저희 복지관으로 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 17명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국가 보조금이 아닌 이제 순수하게 복지관 사업비 내에 이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진행하여서 현재 2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돌봄센터 운영 전에 광주시에서는 주말에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관련하여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저희가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짧은 기간이지만 주말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더구나 그 체중증 융합 돌봄 사업의 의미와 정말 이 사업은 부모님의 애환과 또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융합 돌봄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개소 사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센터장님께서 업무의 흐름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흐름도의 설명은 이제 하지 않고 저의 그 현장에서의 바람입니다. 실제 광주광역시청 자치구 그리고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 운영기관의 소통과 그리고 그 하나의 공통된 목적과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구 자체 지역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관련된 유사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나 실제 지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타 도시에서 정말 하신다면 사전에 공유하고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해당되어지는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업무 중에도 타 도시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저희 운영기관에 전화를 주십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라든지 이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지원 절차인데요. 절차는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저희 이제 모습입니다.
낮 활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낮 활동은 저희 복지관 1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층 저희 본 건물이 3층 건물의 식당과 별관 조그만 뭐 12평 정도의 별관이 있는데요. 1층이 80평 남짓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저희 융합돌봄센터 하기 전에는 뭐 주간 활동이며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 이용인들이 체력 단련실이며 또 그 건강 증진실이며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 하니 1층을 내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셔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거부하시는 입장이었고요. 특히나 체력 단련실을 이용할 때 정말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당 이용 시도 우리 이제 이용인들이 뛰어다니고 부딪히고 또 식사 도중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안감이 많다라는 호소를 좀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1년 반 개월 동안에 자녀처럼 또 충분한 동료처럼 그리고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복지관 못지않게 이용인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있습니다. 낮 활동은 이렇게 9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말 휴일 돌봄 지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말 휴일은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많다라고 외부에서 이런 말씀하시고 예산이 많이 투여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그에 대한 테마가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버겁고 날이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말까지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꺼려합니다. 따라서 주말의 인력은 이제 별도로 자격을 준수한 선생님으로 지금 모집해서 별도로 인원을 충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또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괄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 주말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소나마 어떤 분이 이제 외부에서 와서 지원을 할 때는 부모님의 또 고초가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인력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이 사업의 이해도가 낮아서 저희 융합돌봄센터에 이력서를 내신 분들이 이제 없습니다. 없어서 지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주택 밤활동입니다. 밤활동은 이제 복지관에서 4시 반까지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한 다음에 저희가 송용을 통해서 지원주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5시까지 인수인계한 뒤에 5시부터 이제 10시 반까지 한 타임 지원 인력이 주거 코치라고 합니다. 주거 코치가 지원을 하고 있고 10시 반 이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9시까지 아침 식사까지 진행하여서 이제 2분의 주거 코치가 야간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과 주거 체험은 이제 날마다 있는 게 아니어서 2명의 지원 인력이 대기한 상태이고요. 또한 그 긴급 돌봄은 최근에는 이제 고령층에 있는 가족분들 중에 이제 경조사라든지 병원 입원 관련하여서 의뢰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은 이제 경증인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부에서 왜 그렇게 인력이 많으냐, 그리고 투자 대비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인력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간활동 다중지원은 주중은 17명입니다. 그리고 주말은 7명이고요. 1대1 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활동은
이제 1대1 지원이기 때문에 이제 10명에서 10명이죠. 그래서 12명인데요. 총 구성으로 봤을 때 특수교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에 잠깐 설명드리고요. 혹시 좀 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낮활동 공간관리인데요. 낮활동에 이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내부 사진입니다. 정문을 비롯하여서 여기 보시면 심리안정실 있죠. 심리안정실에 대한 이용들의 욕구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이제 체력 단련실도 이와 같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의 공간 관리는 다소나마 저희들이 주택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찾다 보니 실제로 많은 이용인들이 같이 살 수는 없고요. 또 다수가 살면 거주시설에 또 가까워서 소소하게 가족처럼 살 수 있도록 박림동에는 3분이 살고 계시고요. 야간 활동하고 계시고 농성동은 2명, 그리고 현재 올곡동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예산입니다. 현재 2022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 왔는데요. 총 21억입니다. 이제 예산은 국비가 7억 5천이고 시비가 10억이고요. 전자에 말씀해 주신 발달 주간활동 서비스의 바우처 국가 보조이죠. 이거는 이제 4억 3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출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또 운영비, 사업비,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냥 사극 고호봉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사자의 급여가 특수교사일 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급여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급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급 9호봉의 기준으로 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의 전체 흐름도는 말씀해 주셔서 이런 낮활동, 또 지원주택, 저녁활동, 그리고 주말 휴일, 그다음에 주거체험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광주광역시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처음에 우리 시비에서 지원했던 약속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주시에서는.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행동발달 증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단숨에 긍정적인 행동의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소거되고 다른 것이 이어질 때, 그리고 소거되기 전에의 정말 위험 요소가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줄어드니 부모님들은 만족도가 높으신 경우입니다. 저희 행동 발달 증진 중에 현재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행동 수정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관련하여서는 다행인즉 저희 복지관 앞에 병원이 이제 준종합병원입니다. 병원이 있고 또 정신건강의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터라 적극적으로 병원 연계를 해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행복시가 20대 후반인데요. 전반적인 큰 흐름도를 좀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자해와 또 간식 집착과 소리 지르기, 또 잦은 화장실 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소리 지르기가 굉장히 좀 커서요. 지원주택, 그러니까 저녁활동 시에 민원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민원에 대한 저희가 조금 함께 하자라고 하고 제가 이제 몇 번 계속해서 찾아갔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지역사회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 방식은 긍정적 자극 조각 확장과 또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일괄성 있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 이제 PPT 보시고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광주광역시 두 곳의 기관으로 책임감도 무거웠고 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시작을 하면서 기관 내에서 정말 내부에서는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눈물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현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의 부담이 정말 완화됐고 실제로 일자리에서도 불안감을 요소를 가지고 계셨던 부모도 이제 승진하시려고 교육도 받으셨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정말 따뜻한 광주 공동체 실현에 저희가 소소하지만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용인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관계적 확대망이 굉장히 왕성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그들이 보아지는 곳, 그리고 나의 욕구가 반영되는 곳. 저희 일정이 오전에는 1대1 개별 지원 계획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사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활동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어떤 외부 활동하는 모습이 모두 청년과 같이 좀 반가워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설레임이 저희 눈에 선합니다.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인들 스스로 자립을 꿈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한 번은 꼭 꼽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희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경제 활동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어떤 사항들을 전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나앗 활동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주택이 빨리 구하지 않아서 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상황에서 나앗 활동만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다소나마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나앗 활동과 전역 활동 온전히 융합을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앗 활동하신 분들은 가족의 그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면 어제와 같은 모습들이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딘 변화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긴급 돌봄의 경우는 고령층의 보호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과정에 대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충입니다. 고충.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 광주광역시에서 5년 한다는데 이후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 인력은 5년 이후에 저희가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세워서도 그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또 어머님들도 물음을 가장 많이 던지는 부분이 5년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의 정원이가 직원 인력이 25명입니다. 현재 융합돌봄센터 신설되었던 이제 그 부서이긴 하죠. 지금 현재 4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간 활동과 포함해서. 그래서 25명 중에 4명이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를 복지관 측에서도 또 전 구청이라든지 사회에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사 발령 시에는 인사의 발령이 저희 팀으로, 그러니까 저희 부서로 내려올까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현상일까요? 사회복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목인데 굉장히 주변에서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인센티브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목이라고 생각하니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 시에는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담 인력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실제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2년 연장해서 하게 되면 무기 계약으로 운영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한 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기존의 지역 사회에서 민원을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요. 이것 또한 지역에서 알고 있느냐, 저들은 누구이냐 이렇게 문의 전화 오기도 하고요. 차를 왜 그렇게 대놓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 이 사업은 지역 사회의 포용과 또 저희 지역 그 지리적인 여건과 또 사회적인 안정망이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강도에 대한 그 1대1 지원 체계를 좀 더 안정된 지원 인력들에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행복한 일상생활의 기대와 주도적인 참여이 그리고 돌봄 체계의 마련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에 대한 그 직원들과 저희 모두의 이런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다짐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문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센터의 배경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지금 남은 과제들이 무엇인가 아마 이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나 또 나름대로의 큰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제약상 아마 더 많은 것을 소개드려야 되는데 소개 못한 것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자료집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들을 갖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 아마 이제 낯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에 대해서 시간 제약을 별로 안 했습니다. 충분히 좀 들으시라고. 근데 죄송스럽게도 토론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세션들이 있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로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광주형에 보면서 이제 그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를 갖다 두고 우리 백재영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갖다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백재경입니다. 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저의 토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우리들의 블루스 방영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로 그려졌고, 우리들의 블루스 속 영희는 다운증후군의 조현병 증세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지만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진 화가로 그려졌습니다. 이 두 드라마로 인해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는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과 다른 고기능 장애로 비춰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됐다는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의 돌봄 책임은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크게 전가되고 있고,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0.5%였고 이 가운데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의 비율은 78.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30여 건 이상이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본 센터에서도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 일부 부모로부터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북 지역 내 발달장애인 가정도 이러한 위험 가정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활동 지원, 주거 지원, 주간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러한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업일 것입니다. 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융합돌봄 센터를 이용하기 전까지 최 씨와 딸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도전적 행동을 보이면 매번 연락을 받고 불려나가고 누군가를 때리기라도 했다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뒷수습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융합돌봄센터는 달랐는데 활동지원사 한 명이 발달장애인 3, 4명을 지원하는 주간 센터와는 달리 융합돌봄센터는 무조건 1대1로 활동지원사가 붙어서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장애 성향을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맞춰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광주광역시를 희망의 땅으로까지 불렀습니다.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과 정신병원 등을 전전하고 그마저도 몇 개월 만에 쫓겨나듯 번번이 퇴소를 당해온 부모의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생활조차도 이어가기 힘들었던 시기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사업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주로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24시간 1대1 돌봄 덕분에 이 부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고 발달장애 자녀도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긍정적 행동을 지원하는 행동수정을 병행하면서 도전적 행동이 점점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의 땅으로 불려지게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동반자살 사건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을 통해 지자체장은 특단의 조치 마련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발굴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 더 빨리 알아보려 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유감이지만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행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광주광역시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올해 7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 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통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이 잘 정착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장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지역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지역 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서비스 표를 봐주시면 2022년 1월 말 기준 사회보장 통계에 따르면 전국 등록 발달 장애인은 25만 5,835명이고 전라북도는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충남에 이어 7번째로 많은 13,5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제한 광주광역시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8,320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1.6배가 많은 수입니다.
전라북도 내 등록 장애인은 13만 1,939명으로 발달 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3%에 해당되고 15가지 장애 유형 중 지체 청각 장애 다음으로 많은 장애 유형에 해당합니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 등록한 장애인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발달 장애인은 매년 증가하여 10년 전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북 지역은 전주시에 3,403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익산 군산 순으로 많은 발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북 지역 발달 장애인의 56%에 해당하는 발달 장애인이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지원합니다. 2016년 9월부터 개소부터 22년 6월까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원을 희망하는 욕구는 일상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주간 활동, 여가 활용, 고용 순으로 많은 욕구를 표현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주 호소 욕구를 살펴보았을 때 만 6세 이전인 영유아기에는 교육과 재활 및 발달과 관련된 욕구가 많았고 학령기 이후에는 일상 지원 관련 욕구가 1순위 또는 2순위 욕구로 계속되어 표현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의뢰 현황은 주간활동 연계가 가장 많았고 가족지원, 여가활용, 고용순으로 의뢰되었는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상지원 관련 의뢰는 지역사회 자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전북 지역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주간활동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 중이어서 30개소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459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김제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 대기자가 상당수 있지만 하반기 추경으로 그 수요를 다소나마 해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22년 5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건너뛰면요. 앞서 두 분 발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인 복지관 기능 전환, 평가 인센티브 반영 등 제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23년도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가 실시된 예정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그 시범 사업으로 김제시가 선정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차 조사에서 위기각으로 선정이 될 때는 저희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2차 방문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지자체와 함께 즉각적인 지원 및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전라북도에서도 본 사업이 하루빨리 도입 안착돼서 발달장애인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지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그 광주형에 대한 모델에 대한 어떤 공감들을 하고 향후에 이제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전라북도에서 좀 준비할 것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항상 마지막 토론자가 시간이 쫓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준 사무국장님, 저희들의 제약 시간이 있으니까 보이는 시간으로 해서 한 3분 정도까지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불리함이 있네요. 어쨌든 이 자리에 불러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 4페이지를 준비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융합돌봄센터가 개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은
앞서서 여러 우리 그 발제자와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지역의 이용 시설이나 거주 시설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도 없는 그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얘기도 참 필요하겠지만 발달 장애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저는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그 발달 장애인분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아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국으로 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또 작년에 발표가 된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된 것들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3년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의 시범 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연간 740여 명의 거주인들을 지역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발표가 있은 뒤에 장애계에서는 지금 찬반의 그 양쪽으로 찬성과 반대 이렇게 갈라져서 찬성을 하는 쪽의 주장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 이게 서로 다른데요. 찬성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주 시설이 40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보호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욕구가 무시되고 있고 인권 침해와 신체 자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시설 입소 장애인분들의 80% 이상이 발달 장애인들인데 그 발달 장애인들 당사자나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살든 그것 또한 선택권이지 않느냐. 그리고 거주 시설이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마치 거주 시설이 인권의료인과 악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찬반이 이게 극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설에서 나오셔야 하는 중증장애인분들 그 가족들 그리고 시설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융합돌봄센터의 모티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서울의 챌린지2 사업을 소개할까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융합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 중에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챌린지2 사업은 주간활동 다중지원 서비스와 아마 유사한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챌린지2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 2명당 전담 인력이 1명인 반면에 광주형은 1대1 개별 배치 방식이어서 광주형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형 챌린지2 사업은 전담 인력 이외에 50세 이상의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은행원이라든가 학원장, 동장 출신 등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한 개 기관당 2명에서 4분 정도가 이렇게 배치돼서 전담 인력을 돕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형 돌봄센터는 낮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 24시간 돌봄,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전적 행동을 갖고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과 그 보호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마 든든한 최고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지점들을 이렇게 한번 집어보고 이 토론을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는 현재 등록장애인이 13만 2천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재경 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13,500여 명 정도 되고요. 10.28%입니다. 201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것이 바우처 형태로 낮 시간 동안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런 서비스에서 제외되신 체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가?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이런 상황, 이런 실태부터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형 챌린지2 사업과 광주형 그 융합돌봄센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기관의 사무국장님들하고 제가 이번 포럼에 오기 전에 직접 연락을 좀 주고받았는데요. 양쪽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호소하신 부분이 아까 우리 이문주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문제였습니다.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그 상황, 지원 인력의 선발 기준, 처우 문제, 그리고 신규 양성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동기부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광주에서도 고민으로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시겠지만 이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지자체나 또 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한 확보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 국회에서 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평가회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강하게 지적을 받았던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공급주택 확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융합돌봄센터에서 이 지원주택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그것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뭐 매매를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 탈시설 로드맵에 의해서 시설을 나오시게 될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주택 확보와 마련 방안,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보하고 한 뒤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그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탈시설의 흐름하고 이제 이 융합들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토론자분들인데 오늘 그 토론자분들이 지적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발표하시면서 또 광주의 경험들로 했을 때 어떤 인력에 대한 확보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중증이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전문성이 높은데 또 그것에 대한 적응에서 향후에 이게 조금 제도화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들 좀 참조하시고 발표자분들이 미처 말씀을 못 하시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오늘 저희 세션을 갖다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금조 센터장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한 3, 4분 정도 코멘트? 2, 3분 정도? 네. 네, 어쨌든 체중증을 이제 강주에서 최초로 24시간 돌봄하다 보니까 작년 말이던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오셨는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신 분들 부모님 중에 저희는 이제 생활시설은 아니니까 주말에는 집에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이용을 하셨는데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광주가 365일 24시간 지원 돌봄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주말에 집에 보내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저희 지원센터 입장에서도 이거는 생활시설 24시간 보호자가 있는 집은 애초에 그래도 가족하고는 이제 친해야 되잖아요. 명절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너무 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호 서로 보완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맞춰서 표현해서 좀 논의를 해서 협의해서 나중에 개선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 이문주 센터장님도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65일에 대한 부담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365일이 아닌 그
주거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일괄성 있는 그리고 지원 방식에 대해서 공통화시켜서 부모님도 해 보시면 그 자녀나 그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65일을 주장하셔서 365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익하고 그리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도 이 사업에 반드시 함께하고 동참하여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부에서 말씀하셨듯이 1대1의 지원에 대해서 사실 지원 인력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과 또 위태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강주시에서 2020 이제 올해 연도는 1대1의 그 4명의 구조의 지원 인력을 10명에 14명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낮 활동 시에는. 그렇지만 지원 주택에서는 1대1의 그대로의 그 지원 인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원 주택에서 주거 코치의 바람은 그래도 우리도 저녁 활동이지만 산책도 가고 지역 문화도 탐방하고 그리고 외식도 해야 되고 여타의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데 어찌하여 1대1에만 우리는 배정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변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조 인력 일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거가 낯설기도 한데 이번 세션에서 이제 광주형을 만든 것은 최중층에 대한 지원들이 사각지대에 밀려있던 것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들을 그래서 이제 가까운 광주 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세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이제 앞으로도 세세한 논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발달장애인 몇 명에게 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더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하고서도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전체 장애인 인구의 10%가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아야 15%. 그렇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예산의 적은 나라는 40%, 많은 나라는 60%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인력이 되는 거고 거의 1대1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굉장히 성인이 되고서도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고 이럴 때도 그런 선입견들을 조금 벗으시고 발달장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결국은 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집중적인 지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마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일 테고 아까 얘기했던 보다 돌봄 지원의 강도가 강하고 또 보다 아까처럼 행동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해야 되는 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 인력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평등주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전문적인 사람의 요구되는 곳에 배치가 되지 않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예산은 투입되지만은 그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이런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망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해 나가는 그런 속에서 저희가 선도적인 것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오해하지 말으실 거가 아까 이제 24시간 돌봄 지원 또는 360일 이게 한 기관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또 발달 장애인들이 다 24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24시간이 지원이 돼야 되는 발달 장애인들도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어떤 한 기관에서 이거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만 나와 있는 한 시설이 또 하나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소중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귀한 내용을 지적해 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